그 반론보도닷컴에서 이제 제보를 모아서 부당한 거래 요구하는 언론사를 언젠가 밝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리스트가 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좀 그 뭐 발표도 했었지 않습니까? 언론사 명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노 회장님 짧게 좀. 저희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협회 용어로 하면 유사 언론을 하는 매체를 꾸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발표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유사 언론 매체라고 하는 단어의 표현도 좀 정확하지도 않고 이 나쁜 언론이라고 하는 것도 뭐 정확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 용어의 문제가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하면 사실은 이제 해당되는 매체에서 자기네들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자기네들의 행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뭐 흔히 말해서 나쁜 언론이냐고 해서 저희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설문조사의 신뢰성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그 상대방 그런 매체들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2년에 한 번씩 조사하고 있지만 저희가 최근에는 뭐 직접적인 발표라기보다는 저희 회원사들한테는 그런 매체의 실명을 포함해서 모든 자료는 제공을 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발표는 좀 안 하고 있는 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데이터를 꾸준하게 좀 축적을 해서 데이터의 신뢰가 생기면 어느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공개를 실질적으로 할 예정으로는 있습니다. 첫 번째 발제하신 이재진 교수님부터 아까 토론자가 제기했던 문제 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이 세 발제가 좀 일맥상통하는 연결점이 있으니까 본인이 발제하지 않으셨던 예를 들면 이 발치 저널리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사실은 우리 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품격 저널리즘이 잘 되면 이들이 설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혹은 뭐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짧게 한 5분 정도 말씀. 이재진 교수님. 네, 두 번째, 세 번째 발표 잘 들었고요. 토론도 너무 재밌게 들어서 제가 순서가 맨 처음이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12.3 계엄 때요. 이제 언론은 계엄사의 컨트롤을 받는다. 뭐 이런 이 명령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그런 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언론이 도대체 어디까지지? 언론을 어떻게 컨트롤하겠다는 거지? 언론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아예 계엄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언론을 컨트롤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좀 약간 그때 좀 약간 좀 앰비발런트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언론이며 언론 어떻게 통제할 거며 그 정도로 우리나라 언론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복잡한 지금 상황이 됐다. 과연 제대로 된 저널리즘이라는 것이 전체 언론에 있어서 가능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문제 제가 이제 뭐 인터넷 신문윤리위원회 또 위원장도 하고 있으니까 저기 인터넷 신문들이 이제 서약사로서 참여해서요 이제 자발적으로 심의를 받겠다라고 하는 서약서들이 한 850개 정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참여 자체가 참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좀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좀 문제가 있는 언론사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좀 이렇게 문의를 해보거나 좀 알아보면 자기들이 배운 게 그 전에 언론사들한테 배운 거다. 그리고 이 언론
내가 그 있던 언론사에서 배워서 나와서 새로 만들어서 하는 거고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주로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그걸 굳이 나쁘다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전에 우리 윤호영 교수님 말씀하신 갈치 저널리즘에서 어느 언론사는 갈치고 어떤 언론사는 아니냐 어떻게 구분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느끼는 거는 일단 레거시 언론이 좀 더 윤리적인 문제, 품격의 문제 나가주셔야 되겠다. 많은 문제 있는 그런 유사 언론들까지도 기존의 언론으로부터 배웠다고 하니까 기존의 언론이 좀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좀 더 그런 어떤 파급 효과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뭐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박아란 교수님. 예, 새 발제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품격 저널리즘이 이제 언론의 그 양지 바른 모습이라면 갈취 저널리즘은 사실 우리가 저널리즘 분야에서 존재하지만 애써 보려고 하지 않았던 부분을 조명을 해주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들으면서 약간 충격적이지만 사실 이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들으면서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발제 송유혁 교수님의 유튜브 저널리즘은 언론이라는 마켓 밖에 이제 새로운 마켓, 언론을 대체하려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얘기다. 사실 세 발제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라는 얘기에 참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다 너무 재밌게 들었지만 특히 그 윤호용 교수님 발제에서 그 갈취 저널리즘이 포털이나 유튜브에서 노출 안 되게 하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게 계속 머릿속에 돌더라고요. 그래서 엄격한 입점 퇴출 정책 같은 것도 근절 방안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걸로 드러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퇴출이 될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기사 자체가 안 올라갔는데 삭제를 해버리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퇴출할 수 있을지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혹시 윤 교수님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그런 언론사들이 갈취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보통 때는 멀쩡한 비판적 기사도 올리고 하는 거고 그 뉴스 제휴위원회 같은 곳에서는 발행되는 걸 보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휴를 맺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될 텐데 그런 갈취를 한다는 게 아까 우리 노 발행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사 명의 공개만 돼도 상당한 그 효과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그 준비가 못 되어 있고 또 준비가 어렵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 그거 지금 뭐 대답 안 하셔도 되고 한꺼번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송혜엽 교수님. 유튜브가 저널리즘입니까? 최근 한 2, 3년 전 정도부터 제가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이야기하는 게 뉴스라고 생각했던 어떤 전통적인 개념들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 왜냐면은 지금 20대라던가 뭐 그보다 더 연령이 낮은 친구들한테 뉴스 소비하는 방식들을 물어봤을 때 대부분 뉴스를 보지 않고 그냥 온라인 커뮤니티든 내 소셜미디어 계정에 뜨는 것들만 가지고 충분히 이제 정보를 습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사실은 관련된 전공에서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저도 뉴스를 언론사 사이트에 가서 보는 일이 사실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라던가 뭐 게시판 같은 데서 사람들이 언급하는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아서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뉴스라는 개념에 대한 것들을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문제 의식에서 지금 오늘 발제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정책적인 부분이나 규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이제 유럽 뭐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국내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이런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업자들이 뭔가 자율적으로 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그것도 세부적인 규제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생각보다는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오늘 전반적으로
발제한 내용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언론의 자유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뭔가 부담이라던가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하고 있는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언론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언론의 자유라는 거는 이 국민들이 어떤 정보를 접할 때 자유롭게 접해야 한다는 것이지 언론사가 무언가를 이렇게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조금 했었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거에도 어떻게 보면은 좀 언론사 규제안이 포함된 것처럼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뭐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뭐 개별 뭐 이용자든 채널을 운영하는 운영자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다 강제적으로 뭐 등록시켜서 어떤 법적 테두리 안에 둔다라는 것들도 솔직히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풀기 좀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사실 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뭐 실질적으로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은 언론과의 관계가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교 일을 하다 보면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홍보 예산이 전체 대학 예산의 사실 1%도 안 되게 잡혀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과 뭔가 관계를 맺어나가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다. 그리고 품격 저널리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김영욱 교수님도 어떤 좋은 저널리즘이 자리를 잡으면은 그런 언론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뭐 제아는 어떤 이제 정부 부처 대변인 하셨던 분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언론하고 관계를 가지는 게 사실은 쉽지 않고 까다로울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일을 되게 해야 될 때 언론의 도움이 있지 않으면은 하기 힘들다. 그리고 되게 할 수도 있지만 안 되게 하는 것들은 사실 더 쉽기 때문에 언제나 언론과의 이런 관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답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어서 뭐 저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고민을 해보기는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발제하신 다른 분들 이야기까지 해서 재미있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뉴스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 바꿔야 한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가 됩니다. 저도 상대적으로 젊은 딸이 있는데 신문을 안 봐요. 그래서 그 딸이 관심을 가질 만한 기사가 나오면 일부러 이제 밥상에 펼쳐 놔도 안 봐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다 소식은 듣고 있어요. 새로운 소식들 다 알더라. 그러니까 방송 뉴스나 신문을 보지 않더라도 알고 있더라. 근데 어떤 경우는 좀 깊숙하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관심은 없어요. 그 부분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문이나 방송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숙한 정보를 잘 제공하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유효선 박사님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전통 미디어를 떠나도 우리 사회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공적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아까 그 박아랑 교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 쭉 들으면서 이제 뭐 검색도 안 하고 이제 생성형 AI로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뉴스를 어디서 보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언론사 웹사이트는 전혀 안 들어가거든요. 사실 신문이나 뉴스 그 TV 방송을 안 보고 이제 물론 TV에서 방송된 거를 이제 유튜브로 틀어놓고 이제 막 할 일을 할 때 라디오처럼 듣는데요. 포털에서 보는 친구들도 이제 그 제가 수업하다가 물어보면 포털에서 보는 친구들도 많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12.3 그 비상계엄 사태 때 느낀 것도 그렇고 중요한 대목마다 느끼는 것은 20대 친구들이 어디서 보고는 있어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뉴스는 다 봐요. 근데 그 여성들과 그 남학생들이랑 되게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트위터에서 대부분 보더라고요. 그래서 트위터에서 평소에는 이제 아이돌 덕질을 하려고 트위터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실시간 트렌드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요 뉴스들은 다 거기서 공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덜 보기는 덜 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중요한 뉴스를 알고 있으면 되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관련해서 좀 더 아까 질문하셨던 부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좀 컴퓨테이셔널한 방법을 써서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제 유튜브 정치 유튜브 내용 분석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경험은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생성형 AI가 굉장히 발전을 빠르게 하고 있어서 일단 유튜브 영상을 제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을 필요가 없고 영상을 이제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고 또 텍스트를 요약해주는 AI도 있어서 그것을 이제 텍스트화하고 그 다음에 또 자동으로 내용 분석하는 것까지 AI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도들은 있고 대신 이제 좀 뭐 GPU라든지 그 돈이 좀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서 돈이 있으면 좀 가능한 연구가 돼서 요건 이제 조만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랑 말씀하셨던 이제 품격 저널리즘에 어쨌든 많은 요구를 받고 있는 기성 언론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이제 송혜업 교수님께서는 유튜브 채널을 기성 언론 언론사와 이제 개인으로 분류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개인 중에서도 영향력 큰 개인이 있고 진짜 개인이 있잖아요. 근데 영향력 큰 개인들은 나름 품격 저널리즘을 경험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이제 것들을 많이 요구받고 생활을 해본 적이 있는 기성 언론 출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튜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성 언론에서 뭔가 잘 훈련되지 않은 그 품격 저널리즘에 대해서 더 많이 요구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튀어나와서 유튜브도 이제 이렇게 문제화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유튜브 상의 허위 정보를 그냥 개인 유튜버가 얘기한 것들을 또 취재 원으로 삼아서 요즘에 기성 언론들이 그걸 또 팩트 체크라는 명목으로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유튜브 들어가서 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이제 가짜 뉴스를 또 접하게 되는데 이게 과연 맞는 방식일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과거 연구에서도 보면 소셜 미디어에 유통되고 있던 허위 정보를 이제 기성 언론들이 보도함으로써 많은 대중에게 더 유포되는 효과가 있어서 우리는 팩트 체크했으니까 됐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갈 문제인가? 이런 고민도 좀 듭니다. 예, 우리 교수님 교수님.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갈치 저널리즘 말이 들어가면 저는 약간 성공한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16년째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행위를 잡자고 한 게 아니라 행위자를 잡으려고 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위를 잡아야 되거든요. 행위자를 잡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모든 게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 특히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먼저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의도를 알아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행위를 잡아내서 데이터를 쌓아놓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자는 것이지 누구를 찝어가지고 너는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매체가 어떤 때는 굉장히 좋은 보도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실제로 M&A가 많아가지고 진짜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잡자는 게 아니라 갈치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그 행위를 잡자는 거고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그 행위를 근절시키면 저희가 잡자는 게 언론사를 때려잡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 자체가 근절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누군가를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행위를 근절시키자고 하는 얘기니까 행위자를 잡아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인데 지금까지 지금 실패한 이유가 뭐냐. 기업들이 생각보다 의지가 없습니다. 돈을 내고 말지 이렇게 하시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들이 사실은 책임을 누군가에게 넘기고 누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계속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업들도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행위에 대한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그래서 소송비용은 뭐 화폐가 다 내냐 아니잖아요. 기업이 조금 기여를 해서 실제로 이런 행위를 좀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사들 입장에서는 아까 품격 저널리즘 말씀하셨는데, 품격 저널리즘의 리스크가 가치 저널리즘보다 훨씬 더 큽니다. 망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네, 그러니 품격 저널리즘 할 이유가 크게 없죠. 사실 크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이게 문제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먼저 문자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부장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자를 받는 게 있어요. 네, 절대 먼저 기사가 있는데 알아내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먼저 문자가 오거든요. 이 행위는 반드시 좋은 저널리즘이 아니라는 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잡아서 이런 행위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입증이 되면 그게 바로 행위에 대한 의도가 되고 추론이 되고 악의적인 행위라는 게 되고 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업들에게도 사실은 우리가 누굴 잡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받은 문자, 행위 자체를 모으자는 얘기를 하고 그걸 모아서 공론화시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유사 언론이 누굽니다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런 행위가 만연하고 어떻게 맨날 얘기하고 있고 돈을 요구하고 얼마고 이런 얘기를 데이터부에서 알리는 이런 행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성우 기자님의 발언이 남았는데, 김성우 기자님은 기자협회에서 오랫동안 저널리즘을 관찰해 오셨습니다. 본인이 저널리스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는 저널리즘의 전망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관찰만 하고 제대로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상당히 언론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이 져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그런 책임이 지금 사실은 오고 있는 게 보지 않는다는 거겠죠. 찾아보지 않는다는 거. 독자들이 떠나가고 있고 수용자들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것들이 그런 책임을 묻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10명의 언론사가 있지만은 한두 명의 언론사 거기서 어떤 좋은 저널리즘을 하고 좀 뭐라고 할까요? 어떤 언론의 나쁜 행위들에 대해서 자성하고 성찰하면서 수용자들하고 접점을 찾아가는 그런 언론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언론을 하기 위해서 정말 취재 현장에서 분투한 기자들이 많습니다. 되게 다 뭐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왜 이렇게 언론이 못하냐고 그러는데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대신에 반문드립니다. 저희 그 기자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그렇지 않은 기자들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뭔가 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또는 어떤 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 점들을 저는 조금 많이 더 드러냈으면 좋겠고 그런 시도들을 많이 좀 이렇게 보여주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저희 어떤 긍정의 에너지를 갖고 조금 더 뭐 새로운 길이라 할까요?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 김성우 기자님 말씀이 저한테 와닿는데 저도 과학저널리즘대학원에서 기자들을 교육하고 또 기자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진지하게 기자적 사명을 추구하려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또 일부는 또 실망해서 전직 이직하는 분들도 있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널리즘을 비판해야죠. 비판할 때는. 그러나 저널리즘에 갖고 있는 유효한 기능까지를 우리가 말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문구입니다만은 목욕물이 더럽다고 아이까지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저널리즘을 어떻게든 진흥하고 또 북돋우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비판은 해야 되죠. 이것으로서 오늘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